어둠이 내린 작은 아파트의 창문으로 스며든 도시의 불빛은 희미한 후광처럼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방 한쪽 구석 낡은 책상 위에서는 최신형 컴퓨터의 냉각팬이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7살 이민준의 작은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아이의 눈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집중력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고, 화면에는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코드라인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한서연은 아들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는 뜨개질을 하는 척했지만 모든 신경은 아들에게 쏠려 있었다. 아들의 작은 어깨 너머로 보이는 모니터의 초록색 글씨들은 그녀에게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한 과거의 편린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 대신 세상으로부터 숨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만 했다. 민주는 엄마의 불안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아이는 종종 엄마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 아름다운 얼굴에 스치는 슬픔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럴 때마다 민준의 작은 가슴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했다. 엄마의 슬픔의 근원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을 없애줄 수만 있다면, 아이는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잠든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엄마의 베개 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행복해 보이는 엄마와 차가운 인상을 가졌지만 어딘가 엄마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한 남자가 함께 있었다. 남자의 얼굴은 민준이 인터넷 뉴스에서 가끔 보았던 JS그룹의 총수 강지훈 대표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세상에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그 목표는 바로 JS그룹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을 뚫는 것이었다. 서연은 아들의 재능을 일찍이 발견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화이트 해킹 기술과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가르쳤다. 하지만 민준의 학습 능력은 그녀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아이는 스펀지처럼 지식을 빨아들였고 곧 엄마가 가르쳐준 범위를 넘어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 동안 민준은 밤마다 엄마가 잠든 틈을 타 거대한 성벽에 작은 균열을 내려는 개미처럼 JS그룹의 네트워크에 접근했다. 거대 기업의 보안 시스템은 여러 겹의 방화벽과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첫 몇 주 동안은 문 앞에서 번번이 쫓겨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막강한 방어 시스템을 마주할수록 그것을 공략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듯했다. 서연은 아들이 단순한 게임을 만들거나 코딩 연습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사용하는 언어의 복잡성과 알고리즘의 깊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스스로를 위험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이 평범한 아이들처럼 밝게 자라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그날은 JS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의 우뚝 솟은 JS그룹 본사 빌딩은 크리스탈 타워라는 별명처럼 눈부신 유리 외벽으로 빛나고 있었다. 최상층에 위치한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명의 이사진과 주요 주주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그 정점에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표정의 강지훈 대표가 앉아 있었다. 그는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의 거대 그룹을 이끌고 있었다. 그의 경영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함으로 더 유명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고 오직 결과와 실적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다. 지금도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분기 실적 보고서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 잡힌 미세한 주름 하나에 임원들의 운명이 갈렸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낡은 아파트에서 민주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을 통해 마침내 JS그룹 내부 네트워크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찾아냈다. 그것은 시스템 설계 초기에 개발자들이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잊어버린 아주 작은 백도어였다. 민주는 이 통로를 통해 JS그룹의 모든 스크린을 제어할 수 있는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작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엄마의 슬픔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7살 아이의 필사적인 질문이었다. 민주는 작은 메모지에 서툰 글씨로 적어두었던 한 문장을 키보드로 입력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다.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이내 엄마의 슬픈 눈동자를 떠올리며 아이는 결심을 굳혔다. 작은 손가락이 단호하게 엔터키를 눌렀다. 순간 JS그룹 최상층 회의실에 모든 것이 멈췄다. 발표를 위해 사용되던 거대한 메인 스크린 임원들 앞에 놓인 수십 개의 태블릿 PC, 심지어 강지훈 대표의 개인 노트북 화면까지 일제히 깜박거리더니 암흑으로 변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임원들은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기술팀의 누군가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강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는 이런 종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입에서 불호령이 떨어지기 직전 모든 검은 화면 위에 하얀색 글씨가 한 줄 떠올랐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떠오른 별처럼 그 문장은 선명하고 단호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문장을 읽었다. 그것은 복잡한 경영 수치도 위협적인 경고 메시지도 아니었다. 혹시 제 아빠세요? 어린아이의 글씨체처럼 살짝 비뚤어진 궁서체로 쓰인 문장이었다. 그 순수한 질문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강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의 얼음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의 세상이 이름 모를 아이의 질문 하나에 뿌리부터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한 여자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서연은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너무 조용하다고 생각하며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자 아이는 놀란 토끼처럼 굳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JS그룹의 로고와 함께 접속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아 로그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민준이 보낸 메시지를 보았다. 7해 동안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온 비밀 아들을 위해 기꺼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게 만들었던 그 과거의 폭풍이 바로 자신의 아들 손에 의해 다시 깨어나고 있었다. 서연은 휘청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이제 어디로 도망쳐야 한단 말인가? 크리스탈 타워의 회의실에서는 보안팀장 박도식이 땀을 뻘뻘 흘리며 강지훈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창사 이래 최악의 보안 사고라고 보고했다. 외부로부터의 명백한 해킹이었지만 침입의 경로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했다. 범인은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유령처럼 사라졌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다. 누구든 상관없어. 강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JS그룹을 능멸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가르쳐줘.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놈의 정체를 밝혀내. 반드시 내 앞에 데려와. 그의 명령은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거대한 사자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이름 모를 존재에게
분노를 터뜨린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잠 못 이루고 아들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평온하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결심했다. 다시는 과거의 악몽이 아들의 미래를 위협하게 두지 않겠다고. 그녀는 키메라라는 이름으로 어둠 속에서 활동했던 과거의 자신을 다시 불러내야 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기꺼이 다시 한번 세상이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용했던 모자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크리스탈 타워 최상층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화면 위를 유령처럼 떠돌던 질문은 시스템이 강제 재부팅되며 사라졌지만 그 잔상은 모든 사람의 망막에 깊게 새겨져 있었다. 임원들은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오직 강지훈 대표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곧 터져나올 폭풍의 전조와도 같았다. 모두가 그의 분노가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지 두려워하며 기다렸다. 강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가로질러 거대한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혼란의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JS그룹의 심장부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해진 이 공격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그의 가장 깊은 곳을 겨냥한 날카로운 조롱이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지.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지배하기에 충분했다. 그 말에 임원들은 마치 사형 집행이 연기된 죄수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잽싸게 자리를 떴다. 순식간에 텅 빈 회의실에는 강지훈과 그의 충직한 비서 그리고 보안팀장인 박도식 상무만이 남았다. 박도식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애써 감추며 뻣뻣하게 서 있었다. 강지훈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 감정의 폭풍은 차가운 이성이라는 단단한 얼음벽 아래에 갇혀 있었다. 설명해봐, 박상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곳이 7살짜리 아이의 질문 하나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가 뭔가?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보다 차가운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박도식은 마른 입술을 죽이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침입자는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진 최고의 탐지 시스템을 모두 우회했습니다. 마치 내부 시스템의 구조를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 듯. 단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바로는 공격은 단 한 번의 정교한 타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모든 가용 인력을 투입해 역추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팀을 가동시켜. 강지훈이 짧게 명령했다. 박도식의 눈이 커졌다. 오리온 팀은 JS그룹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최정예 사이버 보안팀이었다. 전직 국정원 요원과 세계적인 해커들로 구성된 그들은 JS그룹의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날카로운 창이었다. 그들은 경쟁사의 비밀을 캐내거나 방어하는 일에만 투입될 뿐 이런 일에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만큼 강지훈이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소집하겠습니다. 박도식은 단호한 대답과 함께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JS그룹의 명운이 걸린 전쟁이 되었다. 크리스탈 타워라는 거대한 강철의 성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작은 존재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같은 시각 서연은 아파트 안을 미친 듯이 오가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지만 몸은 과거의 경험이 각인된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배낭을 꺼냈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위조 신분증과 대포폰, 그리고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다. 7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칠 때 준비했던 생존 키트였다. 이것을 다시 꺼내게 될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컴퓨터 본체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작은 파우치에 넣고 집안 곳곳에 숨겨두었던 USB 메모리들을 챙겼다. 그 안에는 그녀가 키메라였던 시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를 지켜줄 수도 혹은 그녀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공포로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엄마라는 이름은 약한 여자를 강하게 만들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조용히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겁에 질린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그냥... 엄마가 슬퍼 보여서.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의 작은 두 손을 잡았다. 그녀는 아들을 혼내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과거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우리 이제 여길 떠나야 해. 아주 오랫동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지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했지만 미세한 떨림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을 품에 꼭 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JS그룹 지하 벙커에 위치한 오리온 팀의 상황실은 수십 개의 모니터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팀장인 코드네임 헤르메스가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데이터를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침입 경로를 찾았다. 극도로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지만 신호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통신 기지국에서 증폭된 후 최종적으로 주택가의 가정용 IP로 연결된다. 그의 말에 팀원들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해커가 남긴 미세한 먼지 같은 데이터 조각들을 모아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범인은 수십 개의 해외 프록시 서버를 거쳐 자신의 위치를 숨겼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아주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다. 너무 완벽하게 흔적을 지우려 한 나머지 오히려 인위적인 패턴이 남은 것이다. 오리온 팀은 바로 그 미세한 불협 화음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이 가진 슈퍼컴퓨터는 수백만 개의 가능성을 분석하여 가장 유력한 용해 지역을 압축해 나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도시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아이의 질문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경쟁사가 고용한 해커의 소행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비열한 수법이라고. 하지만 그 질문은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순수했다. 마치 누군가의 영혼이 담긴 외침처럼 느껴졌다. 그는 비서에게 7년 전 자신의 모든 기록, 특히 개인적인 일정과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자신은 잠긴 서랍에서 낡은 태블릿 PC 하나를 꺼냈다. 전원을 켜자 배경화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의 사진이 나타났다. 한서연.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내쳐야만 했던 여자. 그녀는 7년 전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홀연히 사라졌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말을 믿었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아들이 태어나고 자란 짧지만 행복했던 기억이 깃든 공간이었다. 벽에는 민준이 서툰 솜씨로 그린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다. 그림 속에는 엄마와 아들, 그리고 얼굴이 그려지지 않은 아빠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배낭을 고쳐 맸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그때였다. 그녀가
책상 위에 켜놓았던 낡은 노트북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그녀가 직접 코딩한 개인용 네트워크 감시 프로그램이었다.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 메시지가 깜박이고 있었다. 경고 다수의 조직적인 스캐닝 시도 감지, 출처 로컬 네트워크 허브. 서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들이 벌써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치밀했다. 그들은 단순한 IP 추적을 넘어 지역의 네트워크 전체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찰이나 기업의 보안팀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국가기관 수준의 자원과 기술력이 동원되었다는 의미였다. 강지훈이 가진 힘이 그녀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번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아들을 돌아보며 최대한 부드럽게 미소 지으려 애썼다. 민준아, 지금부터 엄마랑 게임을 하나 할 거야. 아주 재밌는 숨바꼭질 게임이야. 절대로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엄마 손을 절대로 놓으면 안 돼. 알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상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꽉 잡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파트 복도 아래쪽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뒷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덮쳤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 아래 엄마와 아들의 길고 외로운 도주가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철제 비상계단은 어둠 속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 같았다. 한서연은 이민준의 작은 손을 꽉 잡고 소리를 죽여 한 계단 한 계단 내디뎠다. 뒤에서는 아파트 복도를 울리는 육중한 발소리와 무정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추격자들은 이미 건물 안에 진입한 것이 분명했다. 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냉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엄마가 아니었다. 아들을 지켜야 하는 한 마리의 어미 늑대였다.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서연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아들을 이끌고 골목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화려한 넌 쌓인 불빛이 닿지 않는 도시의 뒷골목은 그녀에게 익숙한 그림자였다. 그녀는 추격자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CCTV가 없는 좁은 길만을 골라 움직였다. 마치 오랫동안 도망쳐온 사람처럼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들은 곧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퇴근 시간의 인파는 그들의 모습을 감춰줄 최고의 은신처였다. 서연은 재빨리 가방에서 모자와 안경을 꺼내 민준에게 씌우고 자신도 변장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현금으로 무인 발권기에서 2장의 표를 샀다. 그녀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 순간부터 한서연과 이민준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져야 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서연은 주머니 속에 대포폰을 꺼내 빠르게 조작했다. 그녀가 미리 작성해둔 복잡한 스크립트가 실행되자 서울 시내 수십 곳의 공공 와이파이망에 동시에 가짜 접속 기록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리온 팀을 교란시키기 위한 디지털 연막이었다. 그녀의 전설적인 해커 시절의 이름, 키메라의 방식이었다. 키메라는 결코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다. 상대가 자신의 그림자조차 잡을 수 없게 만들 뿐이었다. JS그룹 지하 벙커의 상황실은 혼란에 휩싸였다. 목표의 IP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 종로 홍대. 이건 불가능합니다. 한 요원이 소리쳤다. 박도식은 거대한 스크린에 전멸하는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금 유령을 쫓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가짜 신호에 속지 마. 최초 발신지였던 서대문구 아파트부터 다시 샅샅이 뒤져 추격팀이 서연의 아파트에 들이닥쳤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공간뿐이었다. 집안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다. 지문 하나, 머리카락 한 올 남아있지 않았다. 컴퓨터 본체는 껍데기만 남아있었고 하드디스크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그때 한 요원이 민준의 방에서 작은 스케치북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아빠라는 글자와 함께 얼굴 없는 남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박도식은 그 그림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만원 지하철의 소음 속에서 서연은 잠든 민준의 머리를 조용히 쓸어주었다. 흔들리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그녀는 7년 전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모든 것이 찬란하게 빛났던, 그리고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던 그 시절. 그녀는 당시 국내 최고의 정보보안 컨설턴트였다. JS그룹의 차세대 보안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녀는 당시 경영기획실장이었대 온 강지훈을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불꽃 튀는 지적 대결의 연속이었다. 강지훈은 오만할 정도로 자신만만했지만 그의 통찰력은 날카로웠다. 서연은 그의 허를 찌르는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 토론했고 서로의 명석한 두뇌에 감탄하며 점차 가까워졌다. 차가운 비즈니스 관계는 어느새 뜨거운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강지훈은 세상에 알려진 냉혹한 이미지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적어도 그녀 앞에서만큼은. 그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무장해제된 소년처럼 웃었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꿈과 불안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들은 한강이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즐겼고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세상 속에서 사랑을 키워나갔다. 서연은 그와의 미래를 꿈꿨다. 그가 JS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림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가왔다. 바로 강지훈의 아버지 강태환 회장이었다. 그는 아들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되자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서늘한 위압감이 감도는 그 방에서 강 회장은 돈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내 아들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주게. 자네 같은 출신 불명의 여자가 넘볼 자리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과 위협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서연은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회장님, 아드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는 돈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용감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좋아, 기회는 좋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압박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참여하던 프로젝트는 사사건건 제동이 걸렸고 그녀의 주변에는 불길한 소문이 돌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터졌다. JS그룹의 차세대 기술에 대한 1급 기밀이 경쟁사로 유출되었고 모든 증거가 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녀의 개인 컴퓨터에서 전송된 이메일 기록, 그녀의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함정이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강지훈조차도. 그녀는 아직도 그날 강지훈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사랑과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의심과 배신감만이 남아있었다. 정말 당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말해줘, 서연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그녀를 믿지 않고 있었다. 아버지인 강 회장이 제시한 완벽한 증거 앞에서 그는 무너졌다. 서연에게 가장 큰 상처는 억울한 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불신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이런 진흙탕 싸움에 아이까지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도망쳤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키메라로서의 기술을 이용해 세상에서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그녀는 오직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림자 속에서 버텨왔다. 기차가 작은 시골 간이역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길었던 상념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깬 민준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새로운 집을 찾으러 가는 거야.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그녀의 마음은 다시 단단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반격할 시간이었다. 그들은 역 근처의 허름한 모텔에 방을 잡았다. 서연은 민준을 재운 뒤 가방에서 최신형 노트북을 꺼냈다. 외형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개조한 특수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었다. 그녀는 모텔의 불안정한 인터넷 회선에 접속하여 다시 한번 어둠 속으로 다이빙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만 다니지 않을 것이다. 자신과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강태환 회장, 그리고 제이스그룹의 어두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한편 박도식은 팀원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범인이 연막 작전에 사용한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독특한 패턴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화가가 자신의 그림에 남기는 서명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서명과 일치하는 기록을 찾아냈다. 그것은 7년 전 국가정보원까지 동원되었지만 끝내 잡지 못했던 전설적인 화이트햇 해커 키메라에 대한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키메라가 홀연히 사라졌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박도식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키메라가 돌아왔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들은 지금 한 아이의 엄마를 쫓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설 그 자체를 상대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도식이 내민 보고서를 응시했다. 키메라,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다. 7년 전 한서연의 동료들이 그녀의 경이로운 문제 해결 능력을 칭송하며 붙여준 별명이었다. 어떤 난공불락의 시스템이든 신화 속 괴물 키메라처럼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방법을 조합해 기어코 뚫어버린다고 해서 붙은 이름. 당시에는 그저 유능한 직원의 별명 정도로 여겼지만 지금 그 이름은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추격팀은 현재 교착 상태입니다. 박도식이 무거운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갔다. 범인은, 아니, 키메라는 우리의 모든 추적 기법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은 의도적으로 흘린 미끼일 뿐 진짜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말이고 상대는 판 밖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플레이어와 같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상대하는 자는 단순한 해커가 아닙니다. 전략가입니다. 강지훈은 말없이 보고서를 덮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회로처럼 얽혀 있었다. 한서연이 키메라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지 7년. 해킹을 통해 던져진 7살 아이의 질문.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애써 그 그림을 외면하려 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은 독버섯처럼 그의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설계한 과거를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박도식이 물러간 후 강지훈은 거대한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인공의 빛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자신의 결정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인생 전체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결심했다. 누구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최고 경영자에게만 부여된 특수보안 키를 이용해 JS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서버에 접속했다. 케르베로스, 그리스 신화 속 지옥의 문을 지키는 머릿에 딸린 개의 이름을 딴 이 서버는 그룹의 모든 원본 데이터와 감춰진 비밀들을 보관하는 디지털 판도라의 상자였다. 아버지인 강태환 회장조차 아들이 이곳에 접근할 권한을 가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7년 전 한서연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검색했다. 화면에는 두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이사회에 보고된 편집된 버전의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접근 금지 표식이 붙은 원본 데이터 로그 파일이었다. 그는 두 개의 파일을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조작된 타임스탬프와 의도적으로 삭제된 접속 기록들을 놓치지 않았다. 진실의 차가운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이름 모를 시골의 낡은 모텔방에서 서연 역시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오리온 팀의 움직임을 역추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교란 작전은 성공적이었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끈질겼고 시스템의 힘을 빌려 그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이대로 도망만 다니다가는 언젠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될 것이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민준에게 향했다. 아이는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엄마를 위해 억지로 씩씩한 척하고 있었다. 그 작은 어깨에 너무나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서연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아들에게 그림자 속의 삶을 물려줄 수 없었다. 아들이 햇빛 아래에서 당당하게 웃으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싸워야만 했다. 도망자가 아닌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가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외장 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7년 전 JS그룹을 떠나기 직전 만약을 위해 백업해 두었던 자료들이 잠들어 있었다. 당시에는 그저 이상한 낌새를 느꼈던 단편적인 정보들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것들은 강태환 회장의 부패와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었다. 그녀는 그 조각들을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케르베로스 서버의 깊은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것은 강태환 회장의 비자금 계좌에서 서연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당시 보안팀장에게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거래 내역이었다. 돈이 오간 시점은 사건이 종결된 직후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아버지가 자신의 사랑을 떼어놓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거대한 연극을 꾸몄던 것이다. 그는 그 연극의 주연 배우였고 서연은 희생양이었다. 진실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의 온몸을 강타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사랑했던 여자를 자신의 손으로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는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걷잡을 수 없는 증오가 들끓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아버지가 만들어준 길을 따라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아야만 했다. 이제야 그는 해커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JS그룹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7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배신당한 한 여인이 그에게 보내는 절박한 신호였다. 혹시 제 아빠세요?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조롱이나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한 아이의 순수한 외침이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냉혹한 CEO가 아닌
깊은 고뇌에 빠진 한 남자의 것이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거짓 위에 세워진 아버지의 제국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각오를 하고 진실과 속죄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의 결정에 JS그룹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 사람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도시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마침내 그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변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모텔 방에 서연 역시 첫 번째 방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JS그룹이 현재 사활을 걸고 진행 중인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보안 허점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했다. 그것은 그룹 전체를 뒤흔들 만큼의 파괴력을 가졌지만 그녀는 전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경고이자 게임의 규칙을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열고 수신자 주소를 입력했다.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도식의 개인 단말기 주소를 입력했다. 그녀는 박도식이 단순한 명령에만 따르는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는 아직 직업적 양심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키메라의 방역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JS그룹 지하 벙커의 공기는 며칠째 계속된 추적의 피로감과 성과 없는 좌절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도식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했지만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의미 없는 데이터의 나열뿐이었다. 키메라는 완벽한 유령이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지면 그녀는 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들이 벽을 세우면 그녀는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오리온 팀의 최정예 요원들은 생전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박도식의 개인 단말기에서 조용한 알림음이 울렸다. 외부와의 접촉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의 직통 라인이었다. 화면에는 발신자 정보가 없는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읽지 않은 메시지 1. 그의 모든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이것은 명백한 보안 규정 위반이자 시스템이 뚫렸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이것이 덫이 아니라 키메라가 보내는 초대장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꿈틀거렸다. 그는 부하들의 눈을 피해 격리된 분석실로 향했다. 그곳은 외부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메시지를 열었다. 메시지 본문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파일 하나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파일의 암호화 방식은 그가 지금껏 본 것 중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마치 여러 개의 고리가 맞물려 돌아가는 스위스 시계의 내부를 보는 듯했다. 그는 이것이 키메라의 서명임을 직감했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암호를 해독하고 파일의 압축을 풀었다.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바이러스나 협박 메시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장부 파일이었다. 파일의 제목은 프로메테스 프로젝트 비자금 내역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JS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프로젝트의 어두운 이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부에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되고 그룹의 핵심 임원들에게 흘러 들어간 내역이 날짜와 시간 관련자,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박도식은 리스트에 적힌 익숙한 이름들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모두 강태환 회장의 최측근들이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는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의 자금줄에 불과했다. 박도식은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그는 JS그룹에 평생을 바친 충성스러운 직원이었다. 하지만 그의 충성심은 회사에 대한 것이었지 부패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키메라는 왜 이 정보를 그에게 보냈을까? 그녀는 그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가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직업적 양심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파일을 들고 강지훈 대표에게 가기로 마음먹었다. 강지훈은 박도식이 내민 태블릿 PC의 화면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가 케르베로스 서버에서 발견했던 아버지의 비리들은 과거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 그룹의 심장부에서 썩어가고 있는 거대한 종양이었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진 듯한 기분이었다. 이제 그는 한서연의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녀는 무차별적인 파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썩은 부위만을 정확하게 도려낼 메스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메스를 자신에게 쥐어준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시험이었다. 그가 과연 7년 전처럼 아버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아들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리더가 될 것인지를 묻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서연에 대한 미안함이자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회한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비록 극소수의 임원들만 아는 사실이었지만 그룹 내부에 심각한 정보 유출이 있었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물밑에서 번져나갔다. 강태환 회장의 귀에도 당연히 그 소식이 들어갔다. 그는 즉시 강지훈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크리스탈 타워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마치 제왕의 알현실처럼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고작 해커 하나 처리하지 못해서 이 소란을 피우는 거냐? 강태환 회장이 책상 너머에서 차갑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정보 유출의 배후가 키메라, 즉 한서연이라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7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내쳤던 여자가 유령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희미한 불안감이 스쳤다. 단순한 해커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소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지훈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단호했다.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쥐새끼의 숨통을 끊어버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야, 전쟁이다. 네가 못하겠다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강 회장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압박했다. 그는 아들의 눈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반항의 빛을 읽고 있었다. 아버지의 집무실에서 나온 강지훈은 자신이 거대한 폭풍에 눈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비자금 문제는 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에 불을 붙였다. 강 회장에게 충성하는 세력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덮으려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강 회장의 독주에 불만을 품고 있던 반대파들은 이번 기회에 세력 균형을 뒤집으려 암암리에 연대하기 시작했다. JS그룹은 보이지 않는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강지훈은 이 혼란을 자신의 방패로 삼기로 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대로 서연을 제거하는 대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익명의 보안 위협을 근거로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내부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이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그룹의 가장 신성한 영역에 칼을 대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강지훈의 응수였다. 그는 한서연이 던진 첫 번째 수를 받은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CEO로서 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버지의 세력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다. 그는 감사를 통해 비자금에 연루된 임원들을 압박하고 그들이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할 생각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던졌다. 당신의 뜻을 알겠다. 이제 이 게임은 나도 함께하겠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강태환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뉴스로 보도되는 아들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칼을 자신에게 겨누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7년 전 자신이 심었던 의심의 씨앗이 이제는 자신을 향한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플랜 B를 가동하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한서연과 강지훈 두 사람의 협공이 시작되자 늙은 사자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게임의 판이 바뀌고 있었다. 강지훈이 선포한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감사는 JS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강력한 지진을 일으켰다. 이사들은 경악했고 프로젝트에 연루된 임원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수십 년간 강태환 회장의 철권 통치 아래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던 제국의 내부는 골마 터지기 직전의 종기처럼 부풀어 올랐다. 강지훈은 이번에는 아버지의 부름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직접 크리스탈 타워의 최상층 아버지의 집무실로 향했다. 비서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굳게 닫힌 문을 열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있던 강태환 회장은 예고 없이 나타난 아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그는 아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부자 사이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감사를 철회해라. 강 회장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에 익숙한 지배자의 것이었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제국의 기둥을 스스로 무너뜨리려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깟 해커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은 거냐? 그는 아들의 행동을 치기 어린 반항으로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그가 알던 과거의 유순한 모습이 아니었다. 제가 이성을 잃은 게 아니라 이제야 제정신을 차린 겁니다. 강지훈은 아버지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섰다.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JS그룹에 썩은 부위가 있다면 대표인 제가 직접 도려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JS그룹의 현재 주인이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아직도 그 계집을 잊지 못한 개로구나. 키메라, 그 이름이 다시 들려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는 혀를 차며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그 순간 강지훈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는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아버지, 7년 전에 한서연 씨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그의 외침은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아들의 울분이었다. 강 회장은 아들의 폭발적인 반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무슨 짓이라니. 내게 어울리지 않는 여자를 정리했을 뿐이다. 그는 마치 귀찮은 벌레를 쫓아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여자는 야망이 너무 컸어. 재능은 있었지만 그 재능을 이용해 언젠가는 네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 했을 거다. 나는 내 아들과 이 그룹을 지키기 위해 아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강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악행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아들을 위한 희생과 사랑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억지로 묻어두었던 한서연과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함께 밤을 새워 코드를 분석하며 웃던 그녀의 모습,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녀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 순간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녀의 슬픈 눈동자. 그 기억들은 아버지의 차가운 변명과 충돌하며 그의 내면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의심하고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방관했다. 아버지가 쳐놓은 거대한 거짓의 무대 위에서 그는 가장 충실한 배우였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신 겁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까지요.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늘게 떨렸다. 희생 없이는 제국을 지킬 수 없다. 강태환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는 아직 세상을 모른다, 지훈아. 때로는 대의를 위해 사소한 것들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 여자는 사소한 희생이었다. 네가 그룹의 주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수업료 같은 거였지. 그의 말은 강지훈의 마지막 남은 존경심마저 완전히 파괴해버렸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투영할 완벽한 후계자를 원했을 뿐이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더 이상 이 남자와는 할 말이 없었다. 기억의 가장자리에서 그는 과거의 아버지와 현재의 아버지를 마주 보았다. 존경했던 현명한 경영자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삶을 아무렇지 않게 파괴하는 괴물. 그는 이제 어느 쪽이 진짜 모습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집무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강지훈은 더 이상 강태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심판대에 세워야 하는 JS그룹의 유일한 책임자였다. 그의 발걸음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이 싸움의 끝에서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될지라도 그는 더 이상 진실로부터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시골의 모텔방에서 서연은 뉴스를 통해 JS그룹의 내부 감사 소식을 접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강지훈이 그녀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다. 그녀의 위험한 도박이 일단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환이라는 늙고 교활한 뱀은 이 정도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즉시 새로운 은신처를 물색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강지훈은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그룹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아버지의 세력은 그를 적으로 규정할 것이고 반대파들은 그를 이용하려 들 것이다.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단 한 사람. 어딘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그녀 한서연뿐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보안통신 채널을 열었다. 국정원에서도 추적이 불가능한 그와 서연만이 알고 있던 비밀 회선이었다. 7년 전 그녀가 사라진 이후로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채널이었다. 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이내 짧지만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다 바로잡겠습니다. 메시지는 허공 속으로 전송되었다. 키메라가 이 메시지를 보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를 향한 사죄이자 스스로에 대한 굳은 맹세였다. 한서연은 어둠 속에서 홀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에는 강지훈이 보낸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다 바로잡겠습니다. 7년 만에 듣는 그의 사과였다. 그녀의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일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강태환이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믿되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강지훈의 내부 감사는 강 회장의 세력을 흔들 수는 있겠지만 결정타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늙은 뱀은 수많은 허물을 준비해 두었을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것이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 자신만의 마지막 카드를 준비해야만 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키메라의 방식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은신처로 옮겼다. 서울 근교에 폐쇄된 인쇄 공장이었다. 낡고 버려진 곳이었지만 높은 천장과 복잡한 구조는 몸을 숨기기에 적합했고 무엇보다 산업용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어 그녀가 계획한 대규모 연산 작업을 수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민주는 더 이상 칭걸대지 않았다. 아이는 이 모든 것이 자신과 엄마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일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묵묵히 그녀를 도왔다. 서연은 공장 한가운데에 자신만의 지휘본부를 구축했다. 여러 대의 고성능 컴퓨터를 연결하고 복잡한 케이블들이 거미줄처럼 바닥을 뒤덮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했다. 며칠 뒤에 열릴 JS그룹의 글로벌 신기술 발표회 JS 퓨처 비전 2025. 전 세계의 투자자들과 언론 그리고 수백만 명의 대중이 온라인으로 지켜볼 그 무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녀는 JS그룹의 방송 시스템 내부에 잠입해 마치 시한폭탄처럼 숨어있는 논리폭탄을 심고 있었다. 이 폭탄은 강지훈의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 자동으로 터지도록 설계되었다. 폭발과 함께 전 세계로 송출되는 모든 화면은 그녀가 준비한 진실의 영상으로 대체될 것이다. 단순한 파괴가 아닌 진실을 위한 하이제킹이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증거들을 엮어 하나의 완벽한 고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비자금 내역 7년 전 자신이 누명을 썼던 사건에 조작되지 않은 원본 로그 강태환 회장의 주가 조작과 정계 로비에 대한 증거들. 그녀가 키메라 시절부터 모아왔고 최근 제이스그룹의 서버에서 추가로 빼낸 모든 비밀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이것은 강태환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디지털 감옥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따랐다. 전 세계 방송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장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쏟아부어야 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거대한 디지털 족적을 남기게 된다. 공격이 시작된 후 단 몇 분 안에 오리온 팀과 강 회장의 사설 용병들은 그녀의 위치를 삼각 측량으로 정확하게 파악해낼 것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미끼로 던져 적들을 함정으로 유인해야만 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잠시 일을 멈추고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는 민준의 곁에 앉았다. 민준아 엄마가 며칠 뒤에 아주 잠깐 세상에서 가장 밝은 불꽃놀이를 할 거야. 그녀는 아들의 눈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 불꽃이 너무 밝아서 나쁜 아저씨들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금방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괜찮아. 그 불꽃 덕분에 우리를 가장 괴롭혔던 할아버지가 경찰 아저씨들한테 잡혀가게 될 거거든. 무섭지 않지? 할 수 있지.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엄마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 응, 엄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아이의 서툰 대답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이것은 아들을 위한 싸움이었고 아들이 있었기에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JS 퓨처 비전 2025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최첨단 기술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기자들과 투자자들로 행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강지훈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의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서연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그는 오늘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VIP석에서는 강태환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같은 시각 폐공장의 지휘본부에서 서연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행사장 내부의 CCTV 화면과 방송 시스템의 상태, 네트워크 트래픽 그래프 등이 복잡하게 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가볍게 움직이며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민주는 엄마의 등 뒤에 놓인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엄마의 어깨를 작은 손으로 꼭 잡고 있었다.
마침내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에 화려한 오프닝 영상이 나타났다. 사회자의 우렁찬 소개와 함께 강지훈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그는 준비된 연설을 차분하게 이어갔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을 그녀를 향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그녀는 옆에 놓인 작은 생수병을 들어 목을 축였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뒤를 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사랑해 아들. 그녀는 다시 화면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세상을 심판하려는 여전사의 그것이었다. 강지훈의 프레젠테이션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JS그룹이 만들어갈 미래를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그가 손을 들어 스크린을 가리키는 순간 서연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그녀는 실행 명령어 창에 단 하나의 단어를 입력했다. 진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엔터키를 눌렀다. 키메라의 마지막 도박 세상을 바꿀 거대한 불꽃이 점화되었다. 강지훈의 선언과 함께 JS 퓨처 비전 2025로의 거대한 스크린이 미래를 보여주는 대신 끔찍한 과거와 추악한 현재를 비추기 시작했다. 화려한 그래픽은 사라지고 JS그룹에 감춰진 진실이라는 날카로운 고딕체 제목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방송 사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디지털로 변조되었지만 단호한 힘이 실린 한 여성의 목소리가 컨벤션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7년 전 JS그룹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엔지니어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한 거대 기업이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거짓과 비리를 숨겨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레이션과 함께 화면에는 강태환 회장의 비자금 장부 조작된 회계자료 정계 로비의 증거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JS그룹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이 전 세계를 향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투자자들은 경악하며 자신들의 스마트폰으로 JS그룹의 주가가 수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생방송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은 한치의 편집도 없이 전 세계로 송출되고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JS그룹의 신화가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VIP석에 앉아있던 강태환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당장 방송을 중단시키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시스템의 제어권은 키메라에게 넘어간 후였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그의 비밀 경호팀이자 해결사 조직의 팀장이었다. 찾았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네 회장님, 신호 발신지는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입니다. 5분 내로 진입하겠습니다. 살려두지 마라. 강 회장이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 계집도 그 애새끼도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모두 없애버려. 이건 명령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비가 없었다.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존재는 그것이 누구든 설령 자신의 핏줄일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7년 전 한서연이 누명을 썼던 사건의 원본 데이터가 떠올랐다.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들었던 변명이 얼마나 치졸하고 이기적인 거짓말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또한 VIP석에서 살기등등한 눈으로 통화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직감했다. 아버지가 서연과 아이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회사 주가 명성 아버지의 제국,
그 모든 것이 하얗게 날아가고 오직 두 사람의 얼굴만이 남았다. 자신을 믿어주었던 여자, 그리고 자신을 아빠일지도 모른다고 불렀던 아이. 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사회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가로챘다. 전 세계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화면에 나오는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을 넘어 전 세계로 울려 퍼졌다. 저는 이 모든 과오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가족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충격에 빠진 행사장에 울렸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대 아래로 뛰어내려 출구를 향해 달렸다. 폐공장 안서연의 노트북에서는 수십 개의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박이고 있었다. 엄마, 저 차들 좀 봐. 민준이 창밖을 가리키며 외쳤다. 공장 주변으로 검은색 SUV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몰려들고 있었다. 그녀의 예측대로였다. 민준아, 엄마 손 꽉 잡아. 지금부터 진짜 숨바꼭질이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모든 자료를 삭제하는 명령을 내리고 하드디스크를 뽑아 품에 안은 채 아들의 손을 잡고 미리 준비해둔 탈출로로 향했다. 공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육중한 철문이 부서지고 전술 장비로 무장한 괴한들이 섬광탄을 터뜨리며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다. 서연은 공장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 그들의 추격을 피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며 미리 설치해둔 작은 함정들로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적들의 수는 너무 많았고 그들은 체계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왔다. 강지우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았다. 그는 박도식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외쳤다. 박상무 강 회장님의 사설팀이야. 내가 보내는 위치로 자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경찰력을 보내. 이건 명령이야. 그는 이제 공개적으로 아버지와 전쟁을 시작했다. 그의 차는 도시의 밤거리를 질주하며 법규와 신호를 무시한 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다. 결국 서연과 민주는 공장 2층의 낡은 캐스워크에서 막다른 길에 몰렸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끊겨 있었고 뒤에서는 무장한 남자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팀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천천히 총구를 그녀에게 겨눴다. 얌전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다, 키메라. 회장님께서는 시끄러운 걸 싫어하시거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공장의 거대한 정문이 종잇장처럼 찢겨나가며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강지훈의 차가 미끄러지듯 공장 안으로 들어와 괴한들과 서연의 사이를 가로막으며 멈춰 섰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려 아무런 무기도 없이 두 팔을 벌려 서연과 민준의 앞을 막아섰다. 그만둬.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공장 전체를 울렸다. 당신들이 지금 건드리려는 사람, 내 사람이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가족이라 칭했다. 괴한들은 당황했다. 그들의 목표는 회장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잠시 망설이는 사이 멀리서 수많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깝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밤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현실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폐공장 안의 대치 상황은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현실이 되면서 순식간에 끝이 났다. 박도식이 이끄는 JS그룹의 정식 보안팀과 경찰 병력이 쏟아져 들어오자 강태환 회장의 사설 용병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무기를 내려놓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용주가 이미 몰락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강지훈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호원들을 물리치고 굳어있는 한서영과 아들 이민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세 사람 사이에는 7년이라는 길고 무거운 세월이 강처럼 흐르고 있었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었다. 모든 뉴스 채널은 JS그룹의 붕괴를 속보로 타전했다. 키메라가 폭로한 영상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분노한 여론은 들끓었다.
검찰은 즉시 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강태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비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노회한 권력자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초라하게 법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나갔다. 잿더미가 된 제국의 폐허 위로 더디지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지훈은 서연과 민준을 데리고 혼란의 현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두 사람을 자신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적한 별장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잠시 머물렀던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만의 비밀스러운 안식처였다. 뜨거운 폭풍이 지나간 후 세 사람은 마침내 고요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되었다. 어색한 침묵이 그들을 짓눌렀다. 민주는 낯선 환경과 낯선 남자 앞에서 잔뜩 경계하며 엄마의 등 뒤에 숨어 있었다. 아이는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이 거대한 소동의 전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눈앞의 남자가 자신과 엄마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강지훈은 그런 아이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서연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긴장과 피로에 지친 민준이 깊이 잠든 후에야 두 사람의 진짜 대화가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서연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었다. 마치 죄인이 용서를 구하듯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너무 어리석고 나약했어. 당신을 믿어주지 못했던 거 평생을 후회해도 모자랄 잘못이라는 걸 압니다. 변명하지 않겠어.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 않겠어. 다만 정말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사과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당신이 나약했던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은 그저 아버지의 아들이었을 뿐이죠. 나는 지난 7년 동안 당신을 원망했어요. 나를 믿어주지 않았던 당신의 그 눈빛을 매일 밤 꿈에서 보며 괴로워했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홀로 맞서 싸우면서 당신이 너무나도 그리웠고 또 너무나도 미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고발이 아닌 깊은 슬픔이 담긴 고백이었다. 그녀는 지난 세월의 고통을 쏟아냈다. 도망자로서의 3아들이 아빠에 대해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그리고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공포. 그녀의 이야기는 강지훈의 심장에 수천 개의 비수가 되어 박혔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주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왜 아이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강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질문이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JS그룹이라는 성 안에서 강태환 회장의 그늘 아래에서 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는 없다는 걸. 자신의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는 할아버지와 그런 어머니를 믿어주지 못하는 아버지 밑에서 내 아이를 자라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아프지만 완벽한 진실이었다. 강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줄 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7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살아왔다. 모든 거짓과 오해가 거치고 상처투성이의 진실만이 남았다. 그는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 아이, 민준이 내 아들입니까? 서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 아들이에요. 그 짧은 한마디에 강지훈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닌
벅찬 감동과 참회의 눈물과 함께였다. 얼음 왕자라 불리던 남자의 얼굴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잃어버린 7년의 세월에 대한 슬픔과 이제라도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온 서연에 대한 미안함에 오열해했다. 한바탕 폭풍 같은 감정이 휩쓸고 지나간 후 별장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7년의 오해는 풀렸지만 그 시간 동안 파인 상처의 골은 하룻밤에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시작이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나는 새벽의 여명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었다. 강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 자는 모습이라도 볼 수 있을까? 서연은 말없이 그를 민준이 잠든 방으로 이끌었다. 문틈으로 강지훈은 자신의 아들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자신과 서연을 반씩 닮은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 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문께에 서서 자신의 인생에 다시 찾아온 기적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날의 폭풍이 지나가고 6달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세상도 변했다. 강태환 회장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수감되었고, JS그룹은 강지훈의 주도 아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겪고 있었다. 크리스탈 타워는 더 이상 탐욕의 상징이 아니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기치로 내건 새로운 리더십 아래 제국은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재건되고 있었다. 세상은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진짜 변화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 햇살이 잘 드는 하얀 2층 집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넓은 거실의 책상에 강지훈과 이민준이 나란히 앉아 복잡한 로봇 키트를 조립하고 있었다. 7살 아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작은 부품들을 다루며 회로를 연결했고, 거대 그룹의 총수는 서툰 솜씨로 드라이버를 든 채 아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다. 민준아, 이 선은 어디에 꽂아야 하지? 아빠는 너무 헷갈리는데. 민준은 아빠를 보며 피식 웃었다. 아빠는 이것도 몰라요. 이건 메인보드의 전원 공급 케이블이잖아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계심 대신 친근한 놀림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머쓱하게 웃으며 아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선을 연결했다. 지난 몇 달간 그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스승은 바로 그의 아들 민준이었다. 한서연은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기댄 채 두 남자의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7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어두운 그림자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사랑하는 연인이었으며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강인한 여성이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조심스럽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고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다. 잃어버린 7년의 시간은 깊은 강처럼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다. 강지훈은 아들에게 다가가는 모든 순간이 조심스러웠다. 그는 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하나씩 배워나갔다. 그는 잠들기 전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에 나가 캐치볼을 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민준도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민준이 강지훈에게 물었다. 아빠, 왜 이제 오셨어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강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아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다. 아빠가 아주 오랫동안 길을 잃었었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 못했단다. 하지만 똑똑하고 용감한 우리 아들이 아빠에게 지도를 그려줘서 마침내 집을 찾을 수 있었던 거야. 민준이 덕분에 서연과 강지훈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과거의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더 깊고 단단한 신뢰가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그들은 밤마다 테라스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지훈은 회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서연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언자였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요. 어느 날 강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회사를 재건하는 것도 아들에게 아빠가 되는 것도 당신은 내 인생의 나침반이야.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 이제 지난 이야기는 그만해요.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니까. 그녀의 말에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동해의 작은 바닷가였다. 차가운 겨울 바다는 고요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강지훈과 민주는 함께 만든 드론을 하늘 높이 날렸다. 드론은 거침없이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텅 빈 해변에 울려 퍼졌다. 서여연은 모래사장에 서서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빠의 목마를 타고 웃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그런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남자의 모습. 그녀가 7년 동안 꿈속에서만 그려왔던 풍경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강지훈은 아들을 내려놓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무슨 생각해?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서연은 그에게 기댄 채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냥 모든 게 꿈만 같아서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그녀의 목소리에 행복이 묻어났다. 꿈이 아니야. 강지훈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들의 시작이야. 그의 말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사랑은 더 강하고 단단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고 그들의 앞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오랫동안 겨울바다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곳,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